LA 폭동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커뮤니티 간 화합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인종 갈등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아마존이 부진한 실적 발표로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소수계나 저소득층, 젊은 층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LA 폭동이 발생한 지 30년을 맞는 날입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유와 화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다시 인종 갈등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촉발된 인종 갈등.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5년 이내에 비슷한 폭동과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다수인 68%가 비슷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인종 갈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은 셈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흑백 갈등과 이로 인한 소요 사태, 한인타운 주 방위군 투입 등을 거치면서 과거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흑백 갈등이 아직까지 완전히 잠재워진 것이 아니고 불씨가 계속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4년 동안 인종 갈등이 악화됐는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주민의 39%가 악화됐다고 답해 지난 2019년 조사 때보다 무려 12%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졌지만 또 다른 폭동을 막기 위해선 인종적 적대감이 아닌 교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력 신장도 커졌고 우리가 좀 더 사회로 나올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2세, 3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커뮤니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 역사학자인 브렌다 스티븐슨 UCLA 교수는 LA 폭동이 좌절의 변곡점이었다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촉발된 BLM 시위는 인종적 분열이 희미해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아닌 탕감을 통해 중간 선거에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압박해 왔는데요.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I am considering dealing with some debt reduction.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학자금 대출 구제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4천만 명으로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자 4명 중 1명인 1천만 명이 연체나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am not considering $50,000 debt reduction, but I'm in the process of taking a hard look at whether or not there will be additional debt forgiveness.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따르면 대출자 1인당 최대 5만 달러의 학생 부채를 탕감하는 데 드는 비용은 9,04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단기적으로 소비 여력이 더해지겠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이 미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경우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최대 5%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ou've seen the war interrupting all kinds of things, supply chains, creating inflation that has a knock-on effect for companies. It makes prices higher. Consumers start to feel that.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을 더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탕감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립과 사립학교 학생 모두 탕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8월 말로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아마존이 지난 2006년 이후 최대폭인 14%가량 주가가 폭락하며 뉴욕 증시의 기술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77% 떨어진 32,977.2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63% 떨어진 4,131.9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17% 하락한 12,334.6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는 실적 발표 이후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전체 시장의 약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병원이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미국인 상당수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납부했거나 잘못 청구된 의료비 75만 건이 부당하게 미수금 처리돼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신고된 의료비 75만 건에 대해 3,400개 회사들에게 재심사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비가 콜렉션에 넘겨지게 되면 비추심 회사로부터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월급 등에서 차압을 당할 수 있으며 크레딧 점수가 대폭락하는 연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정적인 신용 기록을 없애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청구된 의료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 대부분은 소수계나 저소득층 그리고 젊은 층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에키팩스와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등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의료비 전체나 콜렉션 기록들을 삭제해주는 조치를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열릴 예정인 제21차 세계 한상대회의 역사상 첫 번째 해외 개최지로 오렌지 카운티가 선정된 가운데 오늘 애나임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하는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을 비롯해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본부장 임명식과 협약식 등을 체결하고 오렌지 카운티의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통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서부터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됐다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민족 이민 역사상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상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투자 기회와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대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 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전 세계 한인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세계 한상대회는 내년 10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일주일 만에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학교가 개방하고 마스크 지침이 완화되는 동시에 변종 바이러스도 다시 확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개개인의 방역 지침 준수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LA 카운티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764명으로 조사됐으며 4월 초에 보고된 수치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주민 10만 명당 일일 확진자 수가 126건 발생하고 있다며 당국은 뉴욕을 중심으로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물론 5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떼창이나 응원, 함성 등으로 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지하철 야외 승강장, 학교 체육 수업과 야외 체험학습에서는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당국은 실외에서는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고 앞서 마스크를 벗은 다른 나라들도 확진자가 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다시 마스크 벗고 길거리에서 그런 음식 좀 많이 먹고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계속 있어서 마스크를 버려는 거 좀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쓸게요. 시기상조라며 제동을 걸었던 인수위는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방역 정책을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현재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4, 5개월 뒤 상황까지 예측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건 국민 불편은 물론 지나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봉쇄 한 달이 넘은 중국 상하이에서 한 외국인이 탈출하려다 방역 요원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언제 풀릴지 기약 없는 봉쇄가 이어지면서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방역 요원들에게 끌려갑니다. 철제 울타리가 쳐진 상하이 통제구역에서 탈출하려다 붙잡힌 겁니다. 죽고 싶다고 소리치고 울면서 보내달라고 호소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합니다. 한 달을 넘긴 상하이 봉쇄. 언제 풀릴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생필품 부족은 계속되자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냄비를 두드리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방식을 SNS로 공유하며 동시다발 시위가 열렸지만 중국 당국은 외부 세력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로 맞서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 탕산에서는 주민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문 앞에 쇠못을 박고 철사로 문을 걸어 잠가 과잉 방역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이라도 나면 다 죽으라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세지는 주민 반발과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주일에 가까운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지만 중국 대부분 지역에는 거주 도시를 벗어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운행하는 고속 통근 열차 운영사인 바트가 일주일 만에 마스크 지침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바트 측은 어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이들을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탑승객들에게 열차와 모든 역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세 미만 유아와 의료적인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은 예외 대상이며 바트 측은 이를 어길 경우 $75의 티켓을 부과하는 등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바트 측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무효화한 연방법원의 판결과 해당 지침을 해제한 연방교통안전청의 발표 이후 잇따라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다시 부활한 열차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은 오는 7월 18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존스크릭 지역에서 80세 한인 김문부 할아버지가 5일째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존스크릭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놀스뷰 고등학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으며 실종 당시 하늘색 상의와 파란색 바지, 회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회색 머리와 키 5피트 8인치, 몸무게 150파운드 체격의 한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가 자살 의도를 갖고 있어 행방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소방국과 협력해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김 씨를 목격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14살 중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살 소녀를 살해한 후 성폭행한 사건 어제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됐는데 다름 아닌 피해자의 고종 사촌 오빠로 밝혀져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치페와 폴스에서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된 10살 일리아나 릴리 피터스를 살해한 용의자는 숨진 피터스 양의 고모 아들인 14살 칼슨 피터스 버거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피터스 버거의 어머니와 숨진 피해자 피터스 양의 아버지는 남매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미성년자인 주 법에 따라 성인 사건으로 다뤄져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특위 결의안도 단독 통과시키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대응으로 새로운 회기인 오늘 본회의에선 곧바로 표결이 이뤄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지연 전략으로 다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고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킨 다음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에 후속 조치로 등장했던 중수청 설립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들어갔다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안을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중수청을 설립하고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를 번복했던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됐으므로 중수청 설립을 위한 특위 구성안도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사개특위가 가동되면 민주당은 중수청 설립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막판 특별 사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큰 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면 반대와 찬성 의견이 똑같이 많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천공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찬반 여론을 충분히 듣고 고심하고 있다며 다만 사면에 대한 지지가 충분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지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누가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민주당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엮여 있어 사면 대상이 되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사면을 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인 석가탄신일이 유력합니다. 법무부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마침 청원에 올라온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측 논리가 무척 모순적이라고 거듭 비판했고, 당선인 측은 남은 10일 국민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청원에 직접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원에 공감한다며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 소리를 들었어도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게 그간의 역사였다면서 윤 당선인 측 논리가 무척 모순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가의 벽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 고위 관계자 등과 가진 마지막 오찬에서도 집무실 이전으로 안보에 빈틈이 있을까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사흘 전 방송 대담에 이어 이례적으로 청원 답변자로 나서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힌 건데, 청와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7개 청원에 일괄적으로 답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며 윤 당선인의 소통 의지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은 새 정부를 향한 날선 지적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조언과 협조임을 진정 모르시는 겁니까? 청와대 이전 TF도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경호를 핑계로 파기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실천하는 당선인을 돕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며 남은 임기 10여일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라는 날선 반박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우리은행 6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돈을 빼돌린 직원에 이어 해당 직원의 친동생까지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빼돌린 돈이 동생의 해외 부동산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600억 원대 초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기업 개선부 차장급 직원인 전모 씨가 경찰에 자수한 지 하루 만에 전 씨의 동생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전 씨를 상대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던 과정에서
동생의 공범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전 씨는 횡령금 일부를 선물 옵션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동생의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빼돌린 돈에서 상당한 액수가 동생의 사업에 들어갔다는 건데 해외 골프장 개발과 관련된 사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은행 직원인 형의 주도로 은행 돈 614억 5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돈 대부분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할 계약금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지만 이미 전 씨가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한 시점이 4년 가까이 지나 환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생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4대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장기간 수백억대 횡령이 발생했는데도 찾아내기는커녕 적합 판단을 내려온 회계법인 2곳에 대해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달러 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경제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리콘밸리 더밀크의 손재건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대표님 이렇게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일까요? 네, 어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3원 오른 1272.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1270원대 올라선 것은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이 추세를 감안하면 1,300원이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강해진다는 의미겠죠. 많은 국가에서 달러로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져서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이 빨라지고 있고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강달러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속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 달러가 강해지는 강달러 현상은 언제까지 좀 계속될까요? 네, 사실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렵고 미국도 지금 막대하게 풀려있는 달러를 금리 인상을 통해서 회수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는 당분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상대적이죠.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한국 물가에도 상승 압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와 표시 가격은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율 효과만으로 원화 표시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4.3%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수입 제품 가격은 자동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수입품을 국내 가격으로 파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 가격을 반영할 수 없어서 마진이 줄어들게 되죠. 이에 더해서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1년 전보다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원화 약세는 달러화로 표시되는 수출 가격을 낮춰서 국내 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경기 침체 우려가 참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라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은 지난해 급격한 성장세를 이뤘던 기술 기업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조용히 웃음 짓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거친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코카콜라와 같은 식료품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코카콜라는 월가의 전망을 훌쩍 뛰어넘어선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분기에 매출 10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강력한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탄산음료에서부터 마시는 차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16%나 증가했는데요. 재료비나 포장비 등을 가격이 10% 인상했지만 올해도 연말까지도 낙관적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이 강력한 수요 덕에 코카콜라 주식은 지난 1년간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요.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벅셔 해더웨이가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유명하죠. 해당 섹터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기업으로 꼽힙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전쟁 등 이 요인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가치주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카콜라 외에도요. 경기가 둔하면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바로 필수 소비재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매출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면도기나 세탁력 세제를 가지고 있는 P&G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매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 코카콜라 관련해서 농담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했죠. 예.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에는 이 코카콜라를 사서 코카인을 넣어야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세계인의 대중음료로 자리 잡았죠. 코카콜라가 사실 1886년 출시 당시만 해도 코카 성분을 넣은 강장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의 짓궂은 농담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이 말 한마디에 반응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머스크는 지난 2017년에 미국의 코미디언 데이브 스미스와 트위터상에서 트위터 매수를 두고 농담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머스크가 트위터가 너무 좋아라고 하자 스미스는 야 그렇다면 네가 사라고 했고요. 이에 머스크는 얼만데? 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는 5년 전 이 웃자고 한 얘기인 줄 알았던 이게 지금 현실이 됐고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인류의 화성여행까지 가능하게 할 것 같은 이 머스크를 평가절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정말 코카인은 넣으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재건 더밀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